국악제 TV의 임동석입니다. 1년번호 021 위정편 5번째 장입니다. 맹의자가 문효한데 자왈 무위니라. 번지가 어한데 자고지왈 맹손 문효어 아하기에 아대왈 무이라라 하였느니라. 번지왈 하위안고 자왈 생에는 사지이례하고 사에는 장지이례하며 제지이례니라. 孟义子问孝，子曰：“无为。”樊迟欲，子告之曰：“孟孙问孝于我，我对曰无为。”樊迟曰：“何谓也？”子曰：“生视之以礼，死葬之以礼，祭之以礼。” 자, 맹의자가 공자에게 효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효가 뭡니까? 물었어요. 그래서 공자가 어김이 없어야 하느니라. 근데 번지가 공자의 말을 몰았는데, 마찰을 몰았는데, 공자가 그 번지에게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맹손이 나에게 효에 대해서 묻기에 내가 위배됨이 없어야 하느니라 라고 말했단다 라고 이제 일러준 거예요. 그래서 번지가 여쭈었습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공자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살아 계실 때에는 예로서 이를 섬기고 돌아가시게 되면 예로서 장례 지내고 예로서 제사를 지내 모셔야 한다는 뜻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맹의자와 이제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이건 논어 전체뿐 아니고 이 시대 논어뿐 아니고 좌전이라든지 기타 이 시대의 역사를 성찰을 볼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니까 들어보시고 잘 기억해 두시고 또 만약 기억이 안 되시면 언제나 위정편 제 5번째 장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이런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공자 시대에는 각 나라마다 말이죠. 경대부들이 실권을 쥐고 나라를 흔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 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전시, 원래는 진시입니다만 밭전자 전시, 고시, 높을 고자 고시, 국시, 나라국자 국시 이런 성씨들의 경대부들이 제 나라를 마구 휘저었고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씨가 제 나라 간공을 죽이기도 하고 그 뒤를 위해서 제 나라를 차지해서 공자가 죽고 나서 전국시대가 될 때에는 전시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시대 제 나라는 강시제고 전국시대 제 나라는 전시제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송나라는 환시가 또 그랬었고 그 다음에 초나라 같으면 여러분들 아시죠? 굴시, 굴은 할 때 굴시요. 그 다음에 경시, 볕경자 경시, 이런 사람들이 그랬었고, 또 진나라, 가운데 있던 가장 큰 진나라, 진시황의 진나라가 아닌 가운데 있던 진나라입니다. 그 진나라는 6대부, 한시, 위시, 조시, 중항시, 범시, 됐나요 또? 다 됐나요? 그 6명이죠. 이 6대부들이 나라를 마구 휘저어서 결국은 나중에 어땠어요? 전국시대 들어오면서 한시, 위시, 조시만 나와서 나머지 중앙시라든지 진시라든지 범시는 다 멸해버리고 이 세 성씨가 진나라 땅을 세소로 나눠서 갖게 되죠. 그래서 살아남은 나라들이 결국은 전국시대에서 7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한, 위, 조, 그리고 동쪽에 제나라, 남쪽에 초나라,
북쪽에 연나라, 서쪽에 진나라 해서 전국 칠흥으로 굳어지는 과정이 춘추 공자가 살았을 때 춘추 말기에 대부들이 나라를 말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럼 말아먹다가 어떻게 했어요? 나라 망한 나라도 있고 또 금방 여기는 살아남아서 크게 흥선해서 전국 칠흥이 된 나라들이 있습니다. 자, 대부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자, 공자는 공자 때니까요. 공자는 이 경대부들이 그 제후국의 임금을 무시하고 온통 실권을 쥐고 그냥 뭐 황포를 부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히 여겼고 이것을 바로 예가 무너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바로잡자라고 공자가 평생 고생을 한 겁니다. 근데 공자가 살고 있는 이 노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노나라도. 그 노노에 보면 이제 나온자 쭉 나온 사람들 이제 그래서 그 상황을 한번 이해를 하시고 나면은 공자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얘기를 했는지를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자, 노나라는 누가? 삼환이. 삼환. 공자는 계속 이 삼환에 대해서 아주 뭐랄까요,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고 또 삼환이 저렇게 예에 관계없이 저렇게 휘젓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그 비쳐있는 그 삼환에 대한 그 설명을 제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잘 기억해 두시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복사를 해 놓으셨다가 늘 대조하면서 공부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노는 데에서 삼환에 대한 얘기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오니까요. 보세요. 자, 그럼 표를 보시면 노나라 삼환표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노나라는 일찍이 이제 문왕의 아들이고 문왕의 아들은 무왕이죠. 희발의 아우입니다. 근데 형이 이제 왕이 되고 희발이 왕이 돼서 무왕이 되고 주공을 그 밑에 큰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봉건제도 시대니까 봉건을 시작을 해서 주공은 어디에 받았는가 하면 지금의山东 곡부, 그래서 그게 노나라입니다. 근데 주공은 조정에서 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로 쭉 13대가 흘러서 14대째가 해공입니다. 이름은 불황입니다. 이 해공의 원빈은 원래 맹자인데 자자가 들어가는 여러분들 남자 여자 관계없습니다. 맹자인데 일찍 죽었어요. 그러자 이제 그 맹자의 인첩으로 들어온, 인첩이라는 게 뭔가 하면 옛날에 시집을 갈 때 자기 여동생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여동생이 언니가 죽으면 여동생이 대신 그 자기 형부인 그 임금을 모시는 거죠. 그래서 죽으니까 그 여동생은 성자를 첩으로 맞았는데 했는데 거기서 식고라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얘는 어떻습니까? 첩에 태어났으니까 뭐예요? 적자가 아니죠. 서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은공이 된 겁니다. 노은공 원년. 여러분들 뭐 들어보신 거 있습니까? 공자의 춘추라는 책의 원년이 바로 이거 은공으로부터 써서 은공 원년이 춘추 책의 제일 첫 임금이에요. 첫 임금의 첫 해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송나라에서 이 해공에게 당신 원비가 없으니 우리 딸애가 참 똑똑하니 우리 딸을 군비죠. 군비, 왕비라기보다는 군비로 삼으시오 해서 송무공의 딸 중자를 이 해공에 비로 보냈죠. 자, 비니까 이게 뭐예요? 적처지요. 지금 첩이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괴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사기에는 윤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태어났어요. 얘는 적처입니다. 이제 적자에 태어난 게 적자예요. 적자인데, 자, 그러면 이제 그 해공이 죽고 나서 우선 급하니까 나이가 많은 식고가 이제 임금이 돼서 은공이 되었어요. 되고 나는데 그럼 서자가 임금이 된 겁니다. 그러자 적자인 괴가 자기 그 부하를 시켜서 이제 좌전에 보면은 부하를 시켜서 이 은공을 없애고 자기가 임금이 됩니다. 그럼 자기는 이제 적자로서 임금이 된 거니까 문제는 없겠죠. 이게 이제 환공입니다. 이게 이제 춘추의 두 번째 임금이에요. 춘추라는 책의 두 번째 임금입니다.
근데 은공 그만 다시 이제 가서 이제 그 순서대로 그럼 15번째가 은공이 된 거죠. 그죠? 빨간색 글씨로 보면 이름은 식고고 772년부터 712년까지 했고 이게 춘추시대 첫 시작이다. 공자가 이 임금의 원년을 이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리고 환공포에서 시살됐다.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를 잇는데 환공은 실제로는 누구예요? 은공의 동생이면서 대신 적자죠. 그래서 임금이 이제 오른 겁니다. 이름은 괴입니다. 사기에 눈으로도 있고 711년, BC 710년도 694년까지 여기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이는 회공의 적자라고 금방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른 비에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른 비를 얻었는데 누가 환공이 또 비를 또 얻었어요. 얻었는데 그게 문강입니다. 문강. 다른 비를 얻은 게 아니고 환공의 비가 문강인데 이 문강은 문은 이 나라에 왔다는 얘기고 강은 뒤에 성씨가 붙은 뭐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는 얘기예요. 강은 제 나라 강씨니까 제 나라 출신의 이 여자가 제 나라 출신인데 이게 와서 누굴 낳는가 하면 금방 얘기한 이 환공을 낳았는데 아니죠. 환공의 부인이니까 부인. 부인인데 그 자기 오빠 제 나라 제후입니다. 자기 오빠가 사통을 했어요. 이게 좌전에는 아주 그 길게 쓰여 있습니다. 연려전에도 쓰여 있고 아주 그 음란한 여자로 이렇게 하다가 결국 환공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문강 그런 이제 그 죽기 전에 아이를 낳는데 누굴 낳는가 바로 그 다음 임금이 되는 동이라는 아이를 낳아서 동. 얘가 17번째 장공이 되었겠죠. 그죠? 문간 애기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사이에 환공과 사이에 노나라 대를 잇도록. 이 동이라는데 이 친구가 이제 처다이니까 당연히 임금이 되고 그 밑에 아들이 또 셋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17번 밑에 2번부터 보세요. 경보 아버지 붙잡은 사람 이름에 붙은 보로 있습니다. 경보가 있고요. 그럼 이건 누굽니까? 둘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 숙아 있습니다. 3으로 되어 있는 거. 넷째 아들 계우 있죠. 이렇게 해서 아들이 있었는데 자기의 첫째 형이 임금이 되니까 이 세 아들은 임금은 될 수가 없죠. 그죠? 임금이 될 수 없는데 이 노나라에서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이 자기 아버지는 자기 형인 장공의 무슨 외교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 뭐 다 맡아서 했습니다. 그중에 경보로 하면 다시 가봅니다. 경보. 경보는 둘째 아들이니까 중째 아들 같겠죠. 백중숙계 이해하십니까? 둘째 아들 중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나중에 중손씨가 된 겁니다. 어느 나라에? 노나라에. 그들 후손이 다 중손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한번 볼까요? 숙아 백중숙계 셋째죠. 셋째니까 수가라는 그 아들 후손들이 전부 숙손씨가 되었어요. 그다음 맨 끝에 계우 막내니까 계자죠. 이름은 우입니다. 계우의 아들은 계손씨가 되었어요. 이들이 노나라의 사만입니다. 이들이 쭉 내려오면서 공자 시대에 와가지고 이들 후손들이 나서 노나라의 실권을 다 잡았어요. 다 잡았어요. 그래서 노나라의 전부 뭐 맹손씨, 중손씨, 숙손씨, 계손씨가 다 나옵니다. 그럼 이제 중손씨부터 다시 보겠어요. 중손씨. 중손씨 이런 사람이 중공인데 중공이 바로 이 경보입니다. 경보는 이제 다른 이름인데 중공이라고 하는데 이 경보가 아까 했던 뒤에 나오는 이제 민공을 시살해요. 죽여요. 그래서 집안에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중손씨의 중자를 맹자로 바꿔버립니다. 성씨는 중손으로 쓰면서 시호나 무슨 뭐 이럴 때 다 맹자로 바뀌어서 맹손씨가 되었어요. 그래서 맹헌자 중손멸입니다. 성씨는 중손을 쓰잖아요. 보면 가로수에 보시면 그 다음에 맹희자 중손확 그 다음 맹의자 바로 맹의자가 여기 이 편에 나오는 이 사람입니다. 맹의자 중손하기 이름을 하기라고 썼어요. 이름 세네 그죠? 두려울 게 뭐 있어 이런 뜻입니까? 엄청 이름을 세게 지었네요. 맹의자입니다.
맹의자의 아들이 다음 장에 나옵니다. 맹무백. 이건 중손체입니다. 그래서 아하, 이 중손씨는 성씨는 중손이라고 쓰되 시호나 이런 데는 전부 맹자로 바꿨구나. 맹자로 바꿨구나. 사실 맹자는 그 춘추에 보면요, 첫째이긴 첫째한데 적자가 아닐 경우에 맹자를 쓰더라고요. 백자는 당연히 이제 적자에서 난 거고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그러면 누굽니까? 환공의 아우들, 장공의 아우들이죠. 장공의 아우들이면서 환공의 아들들, 그 배다른 형제죠. 그렇죠. 이 아들들이, 그래서 이들이 환공의 후손이라 그래서 삼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삼환. 근데 이제 논어를 이해하면서 이걸 아시면은 삼환영이 나올 때 이들이 어떻게 된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공인데, 민공은 아까 누가 죽였다고요? 중손씨의 경보가 죽였어요. 경보가 죽여서 자기들 이름을 저걸로 바꾼 겁니다. 근데 장공의 서자 경보는 중공의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중손씨가 중자를 빼 맹손씨라 한 것이다 라는 것에서 이걸 잘 기억해 두시면, 그럼 이제 아까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맹의자가 문효한대 나옵니다. 그럼 맹의자가 아까 나온 대로 원래 중손씨죠, 그죠? 중손씨 이름은 학이었죠. 무엇을 두려워하라. 그 다음에 자자는, 의자는 이럴 때 시호입니다. 시호, 죽은 다음에 내려준 시호입니다. 그 다음에 자는 이미 이 천자만 쓸 수 있는 것을 이미 이 춘추 말기에 오면은 이 경대부들에게도 공후백자남이라는 그런 작호를 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자가 이거는 아니다라고 이제 예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쓰는 거죠. 그럼 맹은 중손씨고 의는 뭐예요? 시호고 자는 작호다 이렇게 하면 되죠. 중손학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중손학에는 그 아버지가 맹희자인데, 나중에 그 앞에 표를 지난번에 보여줬던 표를 봅니다. 맹희자의 아버지가 맹희자 중손학이 벼슬 할 때 이 맹의자에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나이가 들어 병이 들었을 때 이 맹의자에게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이죠. 공자는 성인 같다. 그러니 너 공자에 가서 열심히 배워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이 많은 그 사만들은 공자에 대해서 그렇게 뭐랄까요? 뭐 가서 배우고 말고 할 그런 게, 왜 공자도 식물이 자기들이 높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했는데, 그렇게 해서 성인의 후예 같으니 가서 배우라고 일러준 겁니다. 그래서 맹의자라든지 그 아들 맹무백이라든지 하는 그 맹씨들이 가끔은 중손씨죠. 중손씨들이 가끔은 와서 공자에게 질문도 하고 정치에 대해서 묻고 하는 것들이 공자가부터 시작해서 많은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둘째 줄 무이라고 했어요. 뭐 위배됨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자가 하는 말은 전부 뭐라 했습니까? 그 사람에 맞게 해주는 거라 했어요. 맹의자는 뭔가 하면은 굉장히 뭐예요? 과격하고 또 그 다음에 자기 하는 일에만 하고 해서 제대로 아버지 하는 일을 제대로 안 따라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일을 뭐든지 어기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 놓고 나는데 번지가 이제 공자 이제 수레를 몰았죠. 어는 마부를 얘기합니다. 번지는 누구죠? 지난번 얘기했죠. 번은 성씨고 지는 늦다, 지각하다. 그러니까 지각하면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죠. 그럼 기다릴 수, 이 번수는 번지입니다. 여기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하겠어요. 그래서 이 공자님을 태우고 이제 되돌아가는 길이죠. 하는데 공자가 먼저 얘기했어요. 누구에게? 이 번수에게. 말 모르는 거죠. 얘야 번수야. 제자인데 얘 번수야. 맹손씨가, 맹손이 문효와 나한테 효라는 게 뭐냐고 묻기에 내가 무이라고 대답했단다. 억울해짐이 없어야 된다. 위배됨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했단다. 그랬더니
번지가 물었어요. 하위하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공자가 살아있을 때는 사지이라고 예로서 다 받들어 모시 모든 일을 예로서 받들고 또 처신해야 되고, 죽어서는 장례도 예로서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제사도 예로서 해야 되느니라라고 그런 뜻이란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 너무 추상적이었잖아요. 구체적인 게 없죠. 그래서 아마 이 번지가 계시 집안에 무슨 연관이 있거나 그 집에 가세를 했거나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너 좀 그 집에 좀 알려주거라. 이 사만들이 다 예를 참칭하고 제대로 예를 지키지 않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예를 정해서 하고 제사 지낼 때도 뭐 어떻게 자기들만 하는 예로서 하고 그러니 그런 것이 아닌가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좀 어려웠지만 여기 복잡한 문제가 있었지만 한번 다시 한번 차분히 한번 봐보시고 저걸 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서 갈지자를 어떻게 봐야 돼요? 갈지자요? 세 개의 갈지가 모두 같은 의미인가요? 사지, 고지, 사지, 장지, 제지 다 같죠. 뭐예요? 목적어. 그것을 그를 누구예요? 여기서 부모겠죠. 부모님이라고. 네, 부모님이겠죠. 부모님을 모시되 예로서 하고 부모님을 돌아가신 부모님을 예로서 장례 지내고, 그 다음에 그 부모님에게 제사를 지내되 예로서 하고 좀 지는. 그럼 앞에 있는 것은 저절로 타동사가 됩니다. 자동사도 뒤에 지자를 넣으면 앞에 걸 타동사화시켜요. 그러니까 지자의 역할은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고를 때마다 잘 이해를 해두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계시는 앞서 말씀대로 젊을 때, 어릴 때, 아주 나이가 들 때, 약관 그 나이에 이미 계시 집안에 벼슬을 했어요. 신부는 꿈처럼 벼슬을 했어요. 벼슬을 하니까 공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벼슬하던 그 집에 예로서 모든 걸 다 네가 좀 말할 수 있으면 말하면 기회가 되는 거고. 그게 예로서 다 해야 되느니라 하고 간접적으로 건너뛰어서 한 말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나온 인물 중에서 환공이 있었잖아요. 환공? 네. 그 환공이 제환공과 다른 인물인가요?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춘추시대 제후가 12제후국에서 가장 큰 12개 제후국, 제후국 연표도 있습니다. 제후국, 그 외에도 뭐 작은 나라도 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조그만 음만 돼도 제후국이 있을 수 있어요. 나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제후국이 있는데 그 제후국들은 어느 제후국이나 다 죽고 나면은 시호를 붙입니다. 시호를 붙이는데 애초에 그 준할에서 너는 공이야. 그래서 무슨 공 내려가고 너는 후야. 그럼 무슨 후 이렇게 내려가고 공후 백자남 이렇게 해서 다 맨 처음에 받은 그 작호를 가지고 끝까지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그 돌아가신 다음에 그 왕호 있죠. 군호 작호 있죠. 작호가 아니고 이걸 다 묘호라 그러는데 묘호. 뭔가 천자는 7묘, 천자는 7개의 사당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후는 5묘, 그 다음에 경대부는 뭐 4묘, 2묘, 1묘 이렇게 사당을 몇 개씩 세우느냐 하면 사당 세우는 게 있는데 그 사당에 갖다 붙이는 위패입니다. 위패. 그 위패를 첫 위패는 가운데 놓고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나갑니다. 이거를 나중에 이제 그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거기 위패를 하는데 위패가 다 어때요? 시호법에 의해서 거의 같습니다. 그럼 환공은 어느 나라나 다 환공 있어요. 송나라도 환공 있고 제 나라도 환공 있고 여기 너 나라도 환공 있고 뭐 다 환공 있어요. 무슨 여기는 뭐 민공 어디나 있습니다. 뭐 애공, 도공 이런 건 다 어떻게 짓느냐? 살아 있을 때에 그 사람의 행적을 다음 그 신하들이 돌아가셨던 신하들이 모여서 자 우리 돌아가신 그 군주 그 묘호를 뭘로 할까 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세종도 마찬가지고 성종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게 묘호라고 합니다. 묘호. 그 묘호는 갖다 우리나라 세종 있고 뭐, 금나라도 세종 있고 중도 세종 있고 무슨 청나라도 세종 있고 세조가 있으면 청나라도 세조가 있고 태조도 있고 뭐 다 같잖아요. 그래서
이 묘호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다 그 시호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의해서 보고 그 이름을 짓기 때문에 어느 나라는 다 겹치고 또 평생 청나라 말까지 다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무슨 묘호가 나면 이건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느 곳의 제건가라는 것을 한번 가지고 살펴보시면 될 겁니다. 이건 조금 길었지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고 무슨 질문이나 뭐가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